지난 2011년 사모 주얼리오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억류됐을 때 해군 고위급 장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UDTSEAL이 707특임대 정도로 강한가? 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선박이 억류된 사건이라 해군 특수전전단을 투입하는 것이 맞았지만 김관진 장관은 그들의 능력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기억 속에 707특임대가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 이상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김관진 장관은 제2군단장, 제3야전군 사령관, 제33대 합참의장 등을 지내며 특전사 중의 특전사라는 707특임대의 훈련을 솥하게 받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그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신임을 받던 707특수임무대대의 전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대테러 부대 606특공부대죠.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고립무원의 땅이며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우리의 친구이자 전우입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임무를 줄 때 그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군복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충용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707특수임무부대원이 된다. 존재는 알려졌지만 아무도 그들의 규모를 알 수 없으며 대원의 신상은 전부 2급 비밀로 취급하며 언론에 노출될 때는 반드시 복면을 착용해야 하는 특수부대 707특임대의 내무실에 걸린 글귀의 첫머리입니다. 가장 많은 특수부대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수없이 등장하면서 그 존재가 잘 알려졌지만 실제로 미국의 특수부대 규모는 대단합니다. 1년 국방비로 760조 원을 투입하는 미국은 2위부터 8위까지의 모든 국방비 지출을 더한 것보다 이렇게 많은 국방비 중 상당한 규모가 오직 특수전사령부 USSOCOM을 운용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죠. 이 특수전사령부는 육해공은 물론 해병대까지 아우르는 거대 조직으로 예하에 상당히 많은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AVYSEAL로 불리는 해군 특수전전단은 지난 2011년 5월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면서 잘 알려졌는데요. 1962년 창설된 이 부대는 해군 소속임에도 지상작전 및 공중작전까지 전천후로 투입됩니다. 월남전 당시 베트남 하천에서 비정규작전을 수행하며 존재가 알려졌고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발한 걸프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총 3,000명을 10개 팀으로 나눠서 운용하는데 이 부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저격수, 스나이퍼입니다.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저격수,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주인공. 또 하나 대표적인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델타포스로 불리는 특전사인데요. 한때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IS의 지도자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직후 제거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했죠. 헬기 8대에 나눠 타고 시리아로 날아간 델타포스 대원들은 골칫덩어리 알바그다디를 말끔하게 제거하며 델타포스는 미군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특수부대 중에서 가장 고도의 훈련을 받는 특수부대입니다. 신입 부대원들은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벽히 태어나기 위해 6개월간의 특수전 훈련을 거친 후에 그런데 델타포스 출신의 마이크 페논이라는 전술사격 교관은 자신이 델타포스 시절 함께 훈련했던 다른 나라의 특수부대원에 대해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한 홍콩 비오대, 영국 SAS, 호주 SASR, 폴란드 JWGROM, 덴마크, 러시아 및 이스라엘 등 모든 특수부대보다 한국의 707특임대가 월등히 뛰어났다고 평가했죠. 그런 이유인지 미국의 델타포스, 독일의 GS지구 등 대테러 부대들은 오히려 한국으로 자국요원을 파견해 벤치마킹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바로 606특공부대인데요. 1977년 10월 독일의 민항기 루프트한자가 공중에서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비행기에 탄 4명의 범인은 비행기를 공중에서 납치해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에 강제로 착륙시키고는 감옥에 갇힌 자신들의 동료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이들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대테러 특수부대인 GS지구 요원들이 투입된 지 5분 만에 상황이 종료됐죠. 이들의 활약을 지켜본 박정희는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불러서는 대테러 특수부대를 창설할 것을 지시하죠. 이에 차지철은 특전사, 예하 각 여단에서 무술 고단자 및 사격 특기자를 중심으로 요원을 선발해서는 606특공부대로 전입시킵니다. 그렇게 1978년 제1기 606특공대가 그리고 1년 뒤 제2기 606특공부대가 창설됩니다. 각 특공대에는 44명의 부사관과 장교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특전사들로 이뤄진 만큼
이 특공대에 소속된 요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현재 경찰 특공대 SWAT가 입는 검정색 전투복과 검정색 베레모의 기원이 바로 606 특공부대였죠. 이들은 기존의 특전사 공수부대원보다 훨씬 강력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술훈련, 사격훈련, 낙하훈련, 항공기 침투훈련을 주로 했는데 훈련 한 번에 골절 환자가 한 명씩 발생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죠. 부대원을 모집할 당시 이미 무술고단자들로 추렸음에도 매일 몇 시간씩 무술훈련을 받아 살아 숨쉬는 인간병기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살상무술로 불리는 특공무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독일 항공기 납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만큼 훈련은 주로 항공기 납치 상황을 가정하고 이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죠. 대한항공이 제공한 낡은 항공기를 이용해 매일 밤 침투 훈련을 했죠. 또한 특수부대인 만큼 체력 강화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30kg의 군장을 메고 10km씩 구보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인간병기로 키워지던 이들은 창설 후 1년 만에 1026사건을 겪게 됩니다. 김재규의 층에 맞은 박정희와 차철이 사망하죠. 그리고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이 부대의 성격을 바꿔 자신의 개인 경호를 맡겨버렸죠. 인간병기들이 졸지에 전두환의 개인 경호 부대로 바뀐 겁니다. 사복을 입고 청와대 경호를 맡고 지방행사까지 따라다니는 등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리고는 흐지부지하다.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식적으로 해체되어 부대원들 대부분은 고향 특전사로 복귀했습니다. 어쨌든 1979년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자신을 보호할 친위 경호부대를 창설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때 이미 한국에는 최고 수준의 606 특공부대가 있었죠. 그런데 606 부대가 대통령 경호에 차출되니 대테러 임무를 담당할 부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606 특공부대를 27부대로 개칭한 후 1982년 특수임무부대를 창설합니다. 하지만 이 특임대 창설의 속사정도 정치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과 하나회의 신군부 창설에 반대하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하나회 소속이던 제3공수특전여단장 최세창 준장이 이끌고 온 제15대대에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전형적인 하극상이었죠. 그런데 특전사령관이 근무하는 당시 특전사령부 본부는 반란군이 속한 제3공수특전여단의 영내에 있었는데 사령부 본부에는 무장병력이 없었고 특전사령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그는 권총 한 자루로 최세창에 맞섰으나 대대를 이끌고 온 그의 상대가 될 리 만무했죠. 결국 정병주는 총상을 입은 채 신군부에게 사로잡히고 말죠. 이후 특전사령관에 임명된 박희도는 자체 병력이 없는 무방비 상태의 사령관은 앞으로도 언제든 하극상으로 쉽게 제압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특전사 내에서 특출난 능력을 갖춘 이들을 뽑아 특전사령관 친위대, 즉 707특임대를 창설한 겁니다.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는 사령관 친위대였으나 이후 국내 상황이 안정되면서 사령관 보호 임무는 차차 사라지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테러 임무 쪽으로 발전하죠. 원래 707특임대는 존재 자체가 2급 비밀일 정도로 언론 공개나 지휘관의 방문 시에도 부대원의 얼굴은 항상 복면을 착용할 정도로 신분 보장이 확실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지만 전시에는 엑스파일이라고 내부적으로 불리는 비밀작전을 수행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특전사 속의 특전대라고 불리는 만큼 전쟁이 발발하면 평양 일대에서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런데 707특임대는 1980년대 응징보복의 임무를 맡기도 했었는데요. 1983년 전두환은 서남아시아 및 대양주 6개국을 순방을 시작했는데 미얀마는 그 첫 번째 방문지였습니다. 이날 정부 관료 및 취재진 등은 아웅산 묘소에서 전두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탄이 터지면서 참변을 당했죠. 대통령 도착 전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북한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실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소행이 북한의 특수부대였다 것이 알려졌는데 당시 군 내부에서는 휴전선 접경에 위치한 북한의 중요 시설을 응징하거나 벌초 계획이 세워지기도 했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특수부대를 평양으로 파견해 김일성을 제거하는 작전이었죠. 그러나 전두환은 북한과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폐기됐었죠. 이러한 임무에 특화된 부대가 707특임대였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특별한 신임을 받았던 707특임대의 훈련은 대테러에 특화된 훈련과 적 핵심부에 대한 정교한 직접 타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단기적인 순발력과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체력과 무술 등 능력 위주로 뽑았다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교육 성적이 높고 두뇌가 우수한 인원을 뽑는 추세입니다. 그들이 하는 훈련 중 잘 알려진 훈련이 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은 상관 옆으로 풍선을 하나 매답니다. 그리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운 방에서 그 풍선을 권총으로 쏘는 고도의 집중력 훈련을 수없이 실시합니다. 단 1mm의 조준이라도 빗나가면 상관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죠. 대테러 임무의 특성상 707특임대는 지상으로의 침투, 즉 육해공 모든 공간을 완벽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고공 침투 시 낙하산을 이용해 약 5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고 해상 수중 침투를 위해 UDT와는 다른 뿐만 아니라 사격은 물론 11, 격투 능력, 칼솜씨 등 말 그대로 적을 제압하는 모든 기술을 완벽히 터득해야 비로소 완벽한 요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검은 베레모를 쓰고 수송기와 특수작전용 헬기를 타고 주요 요인을 납치하거나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임대의 전투력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힙니다. 그 힘은 그들이 10년 이상 한솥밥을 먹으며 다져온, 그래서 미국의 델타포스, 독일 연방경찰 GS지구, 영국의 SAS 등과 매년 한두 차례씩 실전훈련을 하며 요원을 파견해 벤치마킹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특수부대입니다. 일반 부대와는 달리 교육훈련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얼차려 또는 선배에 의한 괴롭힘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집중적인 반복훈련과 베테랑들의 10일 교육 덕분에 웬만한 사회 특수교육기관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작전에 투입되는 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지난 2016년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707특임대와 같이 국가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대테러 부대 5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저 그런 부대를 창설하기보다는 잘 훈련시킨 부대 하나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바이든이 한국에 갑자기 5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즉시 입금해 주겠다며 태도를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부터 공짜 돈을 뺏어와 미국인 유권자들에 자랑하여 자신의 지지율을 올릴 궁리만 하던 바이든이 갑자기 한국의 말도 안 되는 파격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외신들이 한국이 부럽다며 미국의 엄청난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한국이 대반전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전혀 예상 못한 파격적인 행동에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것은 물론 바이든은 정치 생명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IB 파이퍼 샌들러의 수석 글로벌 경제학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1970년대 최악의 위기와 유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1년지 시간 낸시 라자르 파이퍼 샌들러 수석 글로벌 경제학자는 폭스 비즈니스 방송 마리아와의 아침에 출연해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차 효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의 영향을 완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라자르는 이어 사람들은 2008년이나 2020년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1973터부터 1974년, 2021년에 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라자르는 매우 울퉁불퉁한 롤러코스터지만 방향은 아래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어춘은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다가올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JP모건 및 골드만삭스 연구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P모건은 보고서를 내고 미국 증시가 겪어야만 했던 올해의 리스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주식시장 전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영화 촬영장 대신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14일현지 시간 자정부터 파업에 들어간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SAG, AFTRA, 이하 배우조합은 이날 오전 10시께 현지 시간 대기업 스튜디오 사무실과 방송사가 밀집한 로스앤젤레스 LA와 뉴욕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넷플릭스, 디즈니, 디스커버리, 워너 등 대기업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 TV 제작자 연맹 AMPTP과 새 계약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협상이 결렬되자 전날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배우조합의 파업은 1960년 이후 43년 만으로 프렌드레셔 작가조합 회장은 이번 파업과 협상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탐욕스러운 과대망 상증 환자들에게서 이 상황에 지배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 모두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엔터업계에 종사하는 수백,
수천만 명의 시민들은 물론 전 세계 엔터업계가 초비상 사태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위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예비군 3,000명을 동원해 유럽에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유럽사령부의 책임 지역 안팎에서 대서양 작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현역 군인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동원된 예비군은 현역과 같은 수준의 급여와 지원을 받게 되며 유럽에 배치되는 예비군의 가족과 부양가족에게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같은 결정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징후라고 WP는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7%에 육박했던 바이든의 지지율은 40%까지 추락했고 바이든을 쫓아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비율이 무려 5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는데요. 이번에 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이 폭락할 때마다 한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괴롭히면 지지율이 오르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특혜를 주어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의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뉴욕주에 앞으로 최대 1천억 달러 약 130조 7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지원금 규모가 한국 기업들의 수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기업에만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정부 지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 및 가동에 속도를 낸다면 자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직접 경쟁하며 고객사 물량 수주와 시장 점유율을 두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기존의 바이든이 약속했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조건을 내걸면서 더욱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 복지 증진과 노조 활성화 등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이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기술업체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 300만 달러 약 4,03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업체 넬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주 연방동부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6일간 심리 끝에 21일 이런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무려 250조 원을 투자해 초대 규모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고 있는 곳으로 텍사스 현지 주민들은 연일 삼성을 외치며 심지어 텍사스 한 주류회사는 삼성이 우리 마을을 살려줘서 감사하다며 삼성을 위한 기념 맥주까지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의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토해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이재용 삼성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한국은 초대박이 났고 반대로 미국은 초비상사태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날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최정우 회장과 만나 일자리와 성장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첨단 기술 혁신,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솔루션 등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바이든은 이 글을 보더니 격하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폭탄 발표에 이어 곧 캐나다는 엄청난 중대 결단을 내렸는데요. 캐나다가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에 줄 알았던 8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미국이나 일본 아닌 한국을 선택한다는 보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방문해 국산 잠수함에 직접 승선하고 조선소를 둘러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5월 방한의 조선소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다시 국내 잠수함 현황과 건조시설을 다시 둘러보는 것으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방문했다는 것은 이미 사실상 캐나다가 한국으로 확정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입니다. 캐나다가 미국까지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23,000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잠항 시간을 늘리고 수직 발사관도 있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캐나다 해군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특히 선내에 많은 기능이 자동화돼 있어 잠수함 승조원이 부족한 캐나다 해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미국 대신 캐나다가 전기차 거점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제쳐두고 한국에만 파격 제안을 하면 러브콜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대신 캐나다가 북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되겠다며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 일본보다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지닌 한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방정부는 법안 발의에 앞서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 투자를 단행한 세계 중국 기업에 투자 철회를 명령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만 캐나다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세계 배터리 회사가 폭넓은 공급망을 자랑하고 포스코 퓨처 에메코프로 등 핵심 소재 기업도 다수 포진했고 이들의 기술력은 단연 독보적인 세계 1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는 LG에너지솔루션 캐나다 합작법인에 무려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캐나다 총리는 한국이 지출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0% 이상 차지하면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 2위인 삼성전자가 맹추격을 하고 있지만 기존 파운드리 공정의 TSMC가 오랜 신뢰를 구축해왔기에 아직까지 많은 고객들이 계속해서 TSMC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TSMC에게 각종 위기가 닥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SMC의 위기가 닥치는 사이에 삼성전자는 TSMC의 일격을 가하며 또 한 번의 선제 공격에 나섰는데요. 10월 초 세계 1위의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공격한 이들은 세계 최대 랜섬웨어 조직 록빗으로 TSMC에 7천만 달러의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록빗이 어떤 데이터에 접근해 손에 쥐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7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TSMC의 보안이 뚫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TSMC는 고객 데이터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론은 매우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TSMC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IT 하드웨어 공급을 담당하는 한 서드파티 기업에서 사이버 보안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서버의 초기 설정과 관련된 정보가 새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서드파티는 킨맥스 테크놀로지, 킨맥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다른 국제적인 IT 기업들과도 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드파티인 킨맥스 측은 공격자들이 설치 환경 설정 파일 등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캡처해갔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록빗의 하위 그룹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들은 NHA, TSMC가 7천만 달러를 8월 6일까지 내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중입니다. 중요한 정보 중에는 TSMC의 네트워크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과 데이터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7천만 달러를 내지 않고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누구나 TSMC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칩셋 전쟁이 전 세계 지정학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지금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TSMC들 향한 이런저런 해킹 시도들이 늘면서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 가장 심각한 건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압박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5년 안에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에 투자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워런 버핏도 TSMC의 지분을 단 3개월 만에 매도하면서 단타를 치는 이례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워런 버핏은 지난해 7월 토부터 9월 사이 TSMC 지분 41억 달러 약 5조 3천억 원치를 매입했으나 작년 연말에 보유주의 90%가량을 매도했습니다. 물과 한 분기 만에 약 5조 원가량의 단타를 친 것입니다. 버핏 회장은 인터뷰에서 TSMC는 경영이 우수한 회사라고 평하면서 하지만 급히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는 중국과 미국, 대만이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투자금을 모두 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워런 버핏만이 아닙니다. 물렉록과 JP모건 등 다른 월가 금융회사들도 지난해 4분기에 대만 TSMC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TSMC의 최대 고객 중에 하나였던 엔비디아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TSMC의 리스크 상황에 맞춰 공급처 다변화를 준비 중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AI용 GPU 위탁 생산 물량 일부를 의뢰하기 위해 허미들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선단 공정인 3나노들 기반으로 한 시제품 성능 검증을 비롯해 2.5D 패키징 등 후공정 기술이 엔비디아가 원하는 수준에 부합할 경우 일부 물량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신 공정인 3나노 공정의 수율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폭증하고 있어 AI용 GPU가 벌써부터 병목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위탁 생산사인 대만 TSMC만으로는 충분한 물량을 뽑아내기 어려울 뿐더러 TSMC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기면서 삼성전자를 제2의 파트너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TSMC의 여러 가지 리스크가 터지며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가 또 한 번 TSMC에 선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지난 6월 28일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양산 성공 1주년 직전에 2나노 승부들 위한 마스터 플랜을 내놨습니다. 모바일 칩, 고성능 컴퓨터, 차량용 칩 등으로 순차 연결되는 제품 전략을 통해 TSMC와의 대결에 맞서겠다는 의도입니다. 삼성이 TSMC에 앞선 3나노 프리미엄으로 더 높은 기술력을 확보했다면 이들 바탕으로 TSMC와 본격적인 2나노 경쟁을 펼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3나노 공정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고 TSMC를 제치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쥔 삼성은 지난 1년간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 모러라운드 GAA를 도입한 것이 핵심입니다. GAA는 TSMC가 쓰는 방식인 핀펫 FET보다 성능과 전력 효율 면에서 한층 앞선 게임 체인저로 꼽힙니다. 삼성은 3나노 양산 당시 GAA 1세대 공정이 기존 5나노 핀펫 공정과 비교해 전력을 45% 절감하면서 성능은 23% 높이고 면적은 16%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GAA 트랜지스터 구조들 도입한 파운드리는 삼성이 유일한데요. 삼성은 GAA 기술을 3나노뿐 아니라 2나노, 1.4나노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TSMC도 2나노부터는 핀펫이 아닌 GAA 공정을 도입합니다. 바로 2나노가 차기 파운드리 반도체의 격전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TSMC는 GAA 자체도 처음일 뿐더러 이를 활용해 2나노에 적용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은 현재 안정적인 수율로 GAA 기반 3나노 반도체를 양산 중이며 2024년 3나노 2세대 공정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2나노 양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의 구체적인 제품별 생산 로드맵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모바일 향 중심으로 2나노 공정을 양산하고 2026년 고성능 컴퓨팅 HPC 향 공정, 2027년 오토모티브 향 공정으로 확대한다 밝혔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과반수를 장악한 TSMC를 넘어서기 위해 삼성의 중요한 것은 속도와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2나노 공정부터는 업계 1위도 GAA를 도입할 텐데 그때가 되면 업계 1위와 같게 갈 것이라며 5년 안에 기술로 업계 1위를 따라잡겠다며 TSMC와의 치열한 기술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는 단순히 양산 목표만 밝힌 게 아니라 이미 부문별 고객사들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쟁사와 시장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최근 TSMC가 고객사들에게 주요하게 강조하는 패키지 기술 관점에서도 곧 따라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삼성 역시 최첨단 패키지 협의체 MDI 멀티 다이 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며 TSMC에 맞서고 2나노 공정에 사용할 최첨단 고속 인터페이스 설계 자산 IP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첨단 칩 생태계를 구성하는 100여 곳과 협업을 강화하며 고객사 유치에 전력을 다한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기술력만으로는 TSMC를 역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건 고객사들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니
앞으로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공정 가동률이 90%에 이르면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5나노와 7나노 공정 합계 가동률이 90%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였던 작년 말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5나노와 7나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주력 공정입니다. 업계 1위인 TSMC도 5나노와 7나노 공정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현재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공정은 3나노지만 아직 수요가 한정적이므로 주력 공정에서 이러한 가동률을 보인다는 것은 크게 주목할 만 부분입니다. 삼성 관계자는 특히 AI와 차량용 반도체 양산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과 공정 가동률에 맞춰서 삼성전자는 역발상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투자의 60%를 차지하는 3대 칩 기업 중 유일하게 올해 설비 투자 캡스를 줄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이퍼 투입을 줄여 칩 생산을 줄이는 감산 기조는 유지하지만 장기적 관점의 시장 우위 확보를 위한 투자에는 여전히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세미컨덕터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삼성 반도체는 올해 설비 투자를 예년 수준인 400억 달러 약 53조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약 20%가량 설비 투자를 줄이는 것과 대조적인데요.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50%,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2% 줄였고 대만의 TSMC도 올해 설비 투자에 320억 달러 약 42조 원을 쓰긴 하지만 이는 지난해보다 12%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인델도 작년보다 19% 감소한 200억 달러 약 26조 원을 투자합니다. 올해 삼성은 TSMC와 인델을 포함한 톱3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 금액을 줄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지만 그 규모가 400억 달러를 넘으며 압도적이란 점이 주목됩니다. 이 같은 삼성의 투자는 세계 IT 물경기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라 업계의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침체가 깊어진 위기에도 삼성은 강력한 투자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며 경기 회복기가 찾아올 때 최정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초격차 전략을 보여주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선전포고를 날렸다가 한국의 비웃음만 사고 있습니다. 점작 자국의 경제가 파탄날지도 모르는 위기가 닥친 것도 모른 채 한가하게 한국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한국에 대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아냥에다가 참교육을 당했던 일본이 이번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에 도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일본이 EU의 한마디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전 EU 집행위원이 발표한 탄소 배출 삭감만 때문인데요. 그 내용이 일본을 큰 위기로 몰아넣는 반면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일본 정부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과연 일본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후에 일본 죽이기 조치는 무엇일까요? 그런가 하면 일본은 중국산 불매라는 초감수를 두고 중국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충성을 맹세하며 한미중 외교의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오늘은 일본이 겉으로는 한국을 무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역으로 한국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EU의 한마디로 인해 일본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총선 승리 후 본격적인 외교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미중에 대한 극단적 외교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가장 먼저 일본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견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산 제품 불매를 위한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경제만전보장 추진법만의 내용 중 국가 중요 시설의 만전보장을 위협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통신, 에너지, 금융 등의 산업에도 안보에 위험이 될 경우 같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며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특허 비공개 조치도 임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일본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국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동안 중국은 세계 각국의 주요 정보를 훔치는 산업 스파이 짓을 일삼다가 수많은 견제를 당해왔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에 대한 반감과 견제가 상당하다 보니 중국산 불매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본의 중국 견제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한 미국 발맞추기식 조치하는 것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안장비법 개정안을 서명했다고 밝히면서
일본이 미국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자 중국산 불매를 추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가는 길은 꽃길이 됐든 가시밭길이 됐든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이처럼 중국과 미국에 대해 극단적 외교 노선을 택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는 무시에 가까운 외교 방식을 본격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 시절 4년 8개월이라는 최장수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대한 본심을 드러낸 것인데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항상 한국 탓을 하던 일본이 이번에도 관계 회복을 위한 정면 돌파 대신 무시로 일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절대로 한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무시를 당할지언정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요. 중국산 제품은 대놓고 물매를 선언하면서도 한국산 제품 불매하겠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매를 선언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미 한국의 제품이 일본인들의 생활 속 깊이 자리잡아 일본의 그 어떤 제품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의 의류관리기인 스타일러입니다. 일본은 원래 자국의 전자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외국산 가전의 무덤이라고 물리던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에서 일가구 일스타일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한국의 스타일러가 필수 가전무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는 일본 인구의 절반 이상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을 정도로 꽃가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봄, 가을이면 환경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꽃가루가 일본 전역을 강타하는데요. 도시건설 등의 이유로 일본 전국에 대량으로 심었던 삼나무가 그 원인입니다. 이처럼 꽃가루, 재망의 코로나19까지 겹친 최악의 상황에서 한국의 스타일러가 일본인들에게 구세주로 등극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판매되는 스타일러에는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모두를 추가한 현지화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건데요. 자국 제품의 의류관리기가 없는 일본에서 한국의 스타일러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대형 가전 판매점에서 최대 8일을 대기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산물의 나라 일본이 푹 빠져버린 한국의 수산물이 있습니다. 스타일러처럼 대체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국산 제품에 멸광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한국의 김입니다. 김은 바다의 반도체라고 할 정도로 수출 효자, 품목인데요.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 김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스타일러나 김의 일본 점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그렇게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동차 산업 분야마저 한국의 점령담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EU가 발표한 탄소 배출 대폭 삭감만에 일본 정부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발표안이 일본에 엄청난 위험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바로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2035년부터 사실상 금지한다는 조치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맞아 일본의 자동차 업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일본 제조업 가운데 그나마 경쟁력이 살아있는 자동차 산업이 아직까지 내연기관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최강의 자동차 제조기업인 도요타는 이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카 보급으로 친환경차를 대응해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하이브리드카 판매에서도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 등 두 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88%이며 이 중 도요타 혼자 차지하는 비중이 71%일 정도인데요. 즉 하이브리드카는 거의 일본만 만들 뿐 유럽, 미국은 외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유럽이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카 신차 판매 금지를 밝히면서 사실상 하이브리드카가 15년 뒤면 용도 폐기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물론 이번 유럽의 발표는 하이브리드카로 치고 나간 일본 자동차의 견제도 있지만 하이브리드카의 구조적 한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이브리드카는 지금까지 전기차의 충전 한계, 비싼 가격 등을 보완할 최적의 제품으로 평가돼 왔지만 내연기관 구동계동과 전기 구동계동을 동시에 넣는다는 점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뭔가 인하의 여지도 크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탄소 배출 제로를 구현하면서 제조 원가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전기차 쪽으로 개발 보금이 쏠리게 된 것입니다. EU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한 조치였는데요. 전기차 시대가 더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한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카로 시장 표준을 만들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자신들 이외엔 누구도 만들지 않는 죽은 기술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자국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이 차단되는 것은 물론 독자적으로 진화해 온 내수 시장마저 잃어버리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는 EU의 발표만 이후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이후에 이번 조치가 전기차 배터리나 전동 파워트레인을 만드는 한국 기업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아무리 EU가 유럽 내에서 배터리 내재화를 노린다고 해도 모든 내연기관 신차가 퇴출되는 2035년까지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외부 조달에 의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한국 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국의 3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지금보다 훨씬 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EU의 이번 조치가 한국의 호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기차의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앱마켓, IT 서비스 등이 시연되기 전이기 때문에 전기차 주행 및 관리의 품질과 성능을 높여야 하는데요. 현대기아의 전기차를 샀더니 유럽 전기차보다도 더 믿을만하더라라는 이미지만 구축할 수 있다면 유럽의 전기차 시장을 한국이 장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 산업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명함은 더욱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 줄도 모르고 한가롭게 감정에 치우친 외교 놀이나 하고 있는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을